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 참석하신 각계의 대표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도전과 위험과 새로운 그 경험을 지금 제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는 굉장히 좀 브로드하고 또 뭐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내용을 잘 충분히 전달하는 데 좀 어려움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단초로서 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역 현안은 뭔가 이런 것들은 추후 논의를 해서 우리 경험들을 더 보태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리유통이 왜 중요한가, 그다음에 그 코로나와 우리 사회의 변화, 이거는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여러 곳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물류유통과 어떤 그 관계성, 그런 그 외적 환경 속에서 물류유통이 어떻게 진화, 발전, 변화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운동하는 그 단체 그 리더들이 어떤 그 대응과 이걸 가질 것인가, 그리고 전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유통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왜 중요한가? 우리 김광석 박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물류학 박사님이십니다. 물류 유통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인간의 궁극적, 얼티메이트하고 본질적인 그런 욕구를 해결해 준다. 대표적인 게 의식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류하는 사람들 군대에서 보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표에 가서 고지에서 태극기를 딱 꼽는 사람들이 물류가 있어요. 또는 인간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한 모금의 물,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그립고 애로울 때 그 사람을 짠하고 다 만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물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적 재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적, 물적 모든 소통과 운반과 운송, 물류를 다 포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를 통해서 우리가 유통을 통해서 연결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 결핍을 해소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외롭고 관계적 결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새 핸드폰으로 선물하는 게 많아졌죠. 그런 것들을 관계적 결핍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풍요와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물류를 통해서 관련 활동, 산업, 자동차나 선박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물류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물류가 갖는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단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류는 뭔가 이런 개념은 이제 공부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류와 유통의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서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제 유통이 더 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향하는 가치는 장소적, 시간적 갭,
갈등과 갭을 차이를 조정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수급의 기능, 어느 한 군데는 많아서 버려야 되고 어느 한 군데서는 뭐 옥수수나 감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밸런싱,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경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류와 유통을 구분하는 말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뭐 컴퓨터를 산다, 자동차를 산다, 어떤 뭐 신발을 산다 그럴 때 정보를 서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합니다. 대안을.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떤 핸드폰을 살 거야, 어떤 자동차를 살 거야, 컴퓨터를 살 거야라고 마지막 결정을 할 때까지를 우리가 상적 유통을 해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돈을 딱 지불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와야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물류. 그래서 물류에는 이제 보관, 하역, 배송 이런 물류의 한 7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류, 그래서 상류와 물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세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적 범주는 우주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우주에 관련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탐색하는 학문으로서 우리가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물리학, 천문학, 많은 화학이랄지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활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하는 학문, 그래서 인문과학,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이 우주를 탐색하는 하나의 학문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경제 경영에서 동시에 소비자 운동은 사회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경제 경영 학문이고 그중에 마케팅에서 유통,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물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분류인데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물류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물류가 최고고 물류가 모든 걸 아우르고 물류는 공학과 소재과 통신과 모든 걸 포괄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물류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가장 베이직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품을 조달하는 걸 우리가 조달물, 그다음에 그것을 공장 현장에서 생산하는 걸 생산물, 그다음에 도매, 소매, 소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흘러가죠. 재화가 서비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걸 우리가 판매물이고, 그다음에 한 번 쓴 맥주 캔이랄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리사이클링하는 거, 이걸 포괄해서 우리가 로지스틱스 또는 물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로지스틱스를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는 종합 물류 이렇게 번역하는데 오늘날은 그냥 로지스틱스 줄여서 로지스 이렇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이직한 물류적 개념적 이해를 토대로 해서 물류가 왜 중요한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류를 경제의 암흑 대륙이다. 암흑 대륙이라 하면은 미지의 세계, 위험과 기회가 도처에 있는 곳. 그래서 그 이전에는 물류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물류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물류가 많이 유통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제3의 이윤은 어디다? 우리가 기업의 이윤을 늘리려면 매출을 높이고 원가를 줄이고 그러는데, 세 번째로 물류를 관리하는 것이 이윤을 늘리는 중요한 원천이다. 마지막 뉴 프론티어다 등장할 겁니다. 드러커 같은 교수님은 우리가 마케팅의 포피라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런데 하나 더 P를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추가해야 된다.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란 사람,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역사적으로 뭐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물류를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종입니다. 알렉산더는 정말 물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류 멀리서 원천에서 끌고 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데에 조달하는 그런 물류가 아니라 현지에서 조달하는 물류를 생각했어요. 알렉산더는 현지인들을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인정하고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생적인 물류를 조달할 수 있었고, 마케도니아에서 인도까지 그 긴 거리를 물류의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만디 상륙작전, 여기는 바닷가에서 바지선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물건, 탱크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딜리버리 해가지고 적의 배후의 핵심을 노르만디를 공략해서 전쟁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먼저 초한 전쟁이죠. 장기판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 이거는 이제 물론 성공은 유방이 성공한 겁니다. 유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화, 장량, 한신이라는 3돌출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농공 행상을 해요. 근데 유방이 제일 먼저 누구를 칭찬하냐? 1등 공신을 소화를 듭니다. 그러니까는 주변의 장군들이 불만이 많아요. 나는 목숨 걸고 전장에 누볐는데 소화는 뒷짐지고 앉아서 후방에서 놀기만 했다. 걔가 왜 농공 행상이 1등이냐? 그때 유방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배고프고 어려울 때 얘는 후방에서 물자를 조달했고, 병력이 줄어들고 막 죽고 없을 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조달을 해서 우리 전쟁을 이기겠다. 너희들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류를 조달하는 소화가 1등 공신인데 너희들 불만 있냐? 아무도 불만 없었어요. 실패 사례는 이건 이제 이 원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조의 입장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어요. 관도대전이라고 삼국지에서 적벽대전과 관도대전이 가장 큰 전쟁. 원소의 100만, 조조의 한 30만이 싸우는데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조조는 오소라고 하는 그 물류창고를 불태워 밤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원소가 후퇴를 했었는데 유명한 관도대전. 그다음에 나폴레옹 여러분들 잘 아는 바대로 이제 러시아를 침공해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나폴레옹의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거기 가면 먹을 거, 붉은 많은 고기와 아름다운 여인과 보물과. 모스크바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갔습니다. 초토점수라고. 그래서 이제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엘바 섬으로 귀양 가서 100일 만에 다시 와가지고 또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워털루 전쟁에서 쫓아요. 거기는 이 사람은 포병 장교입니다. 포병의 달인이. 그래서 포를 가지고 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한 3일 계속 비가 와가지고 이 길이 대포가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 반나절 이상 지체가 됐어요. 그때 영국과 프로시아 이런 연합군들이 합칠 수가 있어가지고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그거는 이제 하늘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 워털루 전쟁도 그 전쟁에 관련된 그 물자를 제때 조달하지 못해서 졌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다 이기고 있는데 거기에 철도를 다 훼손되고 그다음에 도로를 완성하지 못해서 이제 동방전선에서 계속 힘들고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노르만디에서 전쟁이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 이건 이순신 장군의 승리인데요. 이순신 장군에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바다를 통해서 물자가 일본군한테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 우리 조선이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 임진왜란은 우리 조선의 엄청난 대승리. 근데 우리는 막 죽고 힘들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일본은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물류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본원적 수요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본원적 수요, 인트레인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그 물류 위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코로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건데, 이건 이제 허브스지가 제안한 9가지 변화인데요. 컨택트리스 인터페이스, 우리가 언택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언택트에서 이제 온택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올택트, 온라인, 오프라인 다. 그래서 저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공간적 개념, 새로운 만남의 그런 장들을 제공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된 디지털 인프라, 우리에게 이제 전혀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했고요. IoT, 사물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 AI 기반의 새로운 상품들,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온라인 쇼핑, 지금은 온라인 쇼핑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커머스의 시장이 이미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능가하는 그 정도의 규모로 가졌습니다. 로봇은 이제 우리 삶의 다양한 곳에 와 있습니다. 저기 어디 음식점에 가는데 로봇가 막 배달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기분이 산뜻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겠지만, 저도 집에 혼자 있으면 기가진이한테 나 외로워 그러면 금방 나오죠. 대화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디지털 이벤트, 다양한 쿠폰이랄지 이벤트랄지, 그다음에 e스포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우리 김난도 교수가 제안한 건데요. 이제 커밍 오브 브이노믹스는 이제 바이러스 이코노믹스 그런 의미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규제되고 창출되어 있는 그런 경제. 그다음에 omni-layered home, 한 집안에서 우리는 과거에는 밥만 먹고 자고 아침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다 해야 돼요. 밥도 먹고 보고서도 쓰고 아이도 키우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이 이제 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금전을 강조하고요. 다양한 중심 기능. 그다음에 롤러코스터한 라이프,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야 된다. 스포츠를 건강을 유지해서 걷기를 하든 푸시업을 하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강조되고요. 그다음에 중고품이니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의 변화라고 하겠고요. 아까 얘기한 이제 브이노믹스를 한 예를 들면은 경기 회복을 우리가 K자축 이렇게 어떤 상승해서 올라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강하는 나라가 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성장하고 세계적인 그런 모범을 보이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처음 작년에는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수업을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나 지금은 학생들이 이제 적응을 했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적응을 했고요. 학생들은 오히려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출퇴근에 걸리는 두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택트와 비대면이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시대.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풀업 러닝입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혼합되는 사회를 원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의 물류 유통의 어떤 변화들인가, 좀 거시적인 걸 간단히 지나가면은 이제 국제 정치의 변화, 지방 분권, 자치와 분권의 역할이 늘어난다. 일과 사회가 변해서 불평등, 혐오, 연대와 공감을 필요로 하고 그게 민감해진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기후 변화, 생태적 전환에 대한 그 가치가 강조된다. 도시가 변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도시로 나아간다. 개인의 안전과 건강, 국제적 연계성이 강하다. 우리가 한 나라만 잘 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 모든 나라가 서로 백신 등 방역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크리토 맥킨지가 제안한 10가지 변화를 도자기 살펴보면 미디어, 특히 온라인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다.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비디오, 음악 정도고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해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 행사 이런 걸 더 신경을 쓰고요. 비필수제 사용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다. 고급 제품이고, 그다음에 더 가격이 낮은 브랜드, 특히 현지 자체 브랜드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여기는 이제 각 국가별로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비관적,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낙관적인 거, 비관적은 적은 그런 형태의 조사, 맥킨지 조사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 유지에 더 많이 초점을 둔다. 물론 이거는 산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성장하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쇠퇴하는 산업이 있는데, 그러나 기본은 상당히 현상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니드를 해결해주는 브랜드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만,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이런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코로나가 오면은 경제도 침체되고 소비도 줄고 그럴 거야. 자동차 생산 적게 해도 되고 그럴 거야. 이렇게 예측했는데 반대로 갔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더 많아지고요. 자가용 소비도 많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가 부족하는,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요. 자가용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행으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선호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이제 많은 군중이 모이는 곳을 가고 싶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못 가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현지 제품 구매를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우리가 정말 새롭게 이런 시대가 올까 했는데 그렇게 지금 지나고 있고, 특히 이커머스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걸 좀 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anxiety, 불안에 대한 걸 잘 조정하는 그런 형태의 소비, 집에서 뭔가를 이루어지는 언택트,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물론 남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부터 살자, 이런 걸 그러죠. 누구 지나가면 저 친구는 왜 마스크 안 썼어? 자기가 안 쓴 걸 생각하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원적 가치, 우리가 어떤 재화를 본원적 가치와 파생적 가치, 부가적 가치가 있다면 본원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그런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와 구조의 변화 속에서 유통물류는 어떤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물류 그러면 이제 물적 재화만을 생각합니다. 피지컬 구스나, 그래서 자동차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소비재들도 물류 유통이 필요합니다. 여행이나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우리 사회 중요한 이제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그 생산자와 소비자 그 사이에 그거를 유통하고 딜리버리하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유통물류 공부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물적 재화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양극화가 심하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은 호텔, 유명한 명품들 계속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극화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막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인식을 하고 개선의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건 이제 그 조사를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TV 시청, 재택근무, 독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데 거의가 늘어날 것으로 세계적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추세로 온라인, 소위 이커머스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것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이제 22년에 189조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커머스 시장은 이거는 이커머스나 온라인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중요한 요인이 되고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30몇 %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분류에서 중요한 건 이제 요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과 다양한 분류 유통의 수요. 옛날에는 우리가 배달 그러면은 좀 표현이 라면 하나 배달 그러면은 요거도 먹었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배달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저희도 보면은 주먹만한 무슨 물건도 배달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관련 수요가 다양화하고 소비자들의 유통 분류의 니드가 아주 버라이어티한 다양하다. 그다음에 물류의 큰 흐름인 도어 투 도어라고 하는 건데요. 생산자의 문에서 소비자의 문까지.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손에서 책상까지 우리가 어디 가든 어디에 있든 전에 손전들 마라도에 짜장면이 배달되듯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니드가 이제 일반화되고 더 심화될 것이다. 스마트 물류가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는 이제 굉장히 넓은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만 신속 물류, 드론 이런 걸 활용하는 건데 스마트 물류 관련 기술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RFID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갈 때 그냥 차가 지나갈 수 있는 RFID 사물 인터넷 드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물류가 빠르게 확장됩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 물류는 창고,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제 도시에서 이제 스마트 물류가 이제 광역, 지금 우리가 GTX 얘기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합니다. 또는 이제 진공 형태로 그래서 이제 물류를 흘러가는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소통이 이제 굉장히 빠른 시속 1000km 정도로 이렇게 진공성 상태에서 물론 이거는 일반 그건 안 되겠죠. 고가 아주 중요한 생명의 결정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or a special mat could be placed down by the customer. It's well over a decade since Amazon launched its Prime delivery service. In fact, it was 2007 when the company first introduced us to unlimited next day shipping on what was at the time almost a million products.
기본적인 but in 거니까 13 굉장히 years 많이 we've seen a 발전돼요. change. That is, until recently. 많은 Many 기업들이 하고 areas 있습니다. now offer same-day delivery. But behind closed doors, Amazon have been working on an ambitious plan to realize almost instant delivery. The goal? Just 30 minutes, from the click of the Order Now button to the tangible products in our hands. Every delivery company can agree that the final mile or so of a product's journey is the most expensive. As it leaves a shipping container and steps away from the lorry's vessel, it enters the smallest vehicle yet, vans and sometimes cars. Rather than carrying millions of products, a driver can now only carry a few dozen. Employing thousands of drivers comes at incredible cost to shipping companies. Amazon has been toying with the idea of cutting out these final employees with autonomous machines such as the six-wheeled Scout robot. Its latest venture, however, has taken to the air. Testing has been taking place for Amazon's fleet of drones since 2013. But it wasn't until 2020 that the company received approval from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to operate a fleet of delivery drones. The online shopping giant joined the list of companies experimenting with the idea, including Wing Aviation, owned by Google's parent company Alphabet, and UPS Freight Forward. The concept is simple, but how exactly does it work? When an order is received at a local fulfillment center, it makes its way through the usual packaging process before finding itself in a special box designed to be carried by one of the company's drones. After being picked up by one of these, the drone is carried to an outdoors takeoff spot on a mini rail network. It's not until it's outdoors that the fully electric motors spin into action ready for takeoff. Ascending vertically, the drone will reach an altitude of less than 400 feet before beginning its journey to the customer's house. Just like a self-driving car, the drone houses a number of special sensors to help it understand its surroundings, including GPS, visual, thermal, and sonar detectors. This allows it to paint 3D pictures of the world around it, including obstacles on the ground like people, telephone wires, and buildings, as well as airborne intrusions such as hot air balloons and other drones. This forms the basis of what Amazon calls sense and avoid technology. When the drone has arrived at the customer's house, it begins to scan for a safe landing spot. We're unsure how this process works, but from videos it could work as one of two ways. This could involve the drone assessing a predetermined landing area, either set up by the customer or a mapping system, or a special map could be placed down by the customer, which provides the drone with a reference point. The tech on this map could be as simple as a color-coded symbol for the drone to read, or it could involve a QR code which confirms the correct location. For a more private experience, the map may even use a combination of Bluetooth and ultra-wideband for pinpoint accuracy, although this would have to involve charging the map between uses. It's safe to say we don't know at this point, and Amazon could be trying a combination of all these ideas out right now. Currently, the weight limit for parcels is set at just £5, which is 2.3 kilograms, which doesn't sound like a lot, but Amazon claims more than 3/4 of its parcels weigh less than this. Just like cars, various models were designed for different environments. Some suited to the agile nature of city centres, and some 이제 그 드론은 우리 삶에서 전쟁에서 탐사, 해저 탐사니 파괴하는 거 모두 소독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아까처럼 이제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드론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집단으로 마련하든지 이제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갖는 이제 문제점들, 안전, 프라이버시, 기타 무슨 소음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드론이나 첨단 기술에 의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빼앗겨지거나 박탈당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논의하고 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백신 물류, 화이자와 아스카 여러 가지 백신마다 다 운송 조건과 보건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다양한 좀 더 빠르고 편리한 그러나 상당히 고비용의 그런 물류 서비스를 오버나잇 딜리버리, 퀄리나 아마존, 쿠팡 이런 것들이 지금 물류의 중요한
확장하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컬리인데요. 이제 성격에 대해서 홀드 체인이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콜드 체인에서 이제 우리가 신선 물류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요. 말씀 그대로 이제 콜드 체인이라는 것은 어느 재화가 요구하는 일정한 온도, 영하든 영산이든 말하면 채소나 꽃이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갖는 그런 일정한 운송 조건을 생산지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그 콜드 체인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장이 커지고 그런 유통 물류 리드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런 중요한 리드로 시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콜드 체인은 공급, 운송, 저장, 운송, 최종 소비자 하면서 이런 시설과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지컬 굿에서 물적 재화에서 오늘날 중요한 문제 화두로 등장한 것이 이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법이 지난달에 통과됐고요. 엊그제 이제 시행령 법의 하위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물류 서비스는 다양한 물류 서비스들 우리가 이제 거창한 트럭이나 비행기나 선박으로 운송되는 그런 물류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소소한 것들, 그래서 소형 경량의 화물들을 집화, 포장, 분류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 또 그걸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고요. 다양한 사업, 택시 서비스, 소화물 배송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달하는 사람들의 그런 과로와 부당한 그런 처우,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근거 규정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매스컴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택배 기사의 과로사 한 3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배 타협을 해가지고 분류 작업에 대한 비용을 기업이 또는 지자체가 일부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타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물류 소비자들인 우리가 또 그것을 관심 있게 연구하고 고발하고 하는 우리 여기 모이신 전문가님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이자 또 문제이기도 하고 대안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서비스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물적 재화와 이제 달리 서비스제도 굉장히 동시에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그런 다양성 추구, 우리가 호텔을 가도 간단한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성, 6성급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독 경제, 우리가 이제 그걸 직접 가서 하는 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영화, 연극, 음악 이런 것들처럼 구독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것이 갖는 임팩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온라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통, 소비 또는 중간 채널들, 마켓 채널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중요해졌다. 여가든 상품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라디오 들으니까는 여행이 99% 감소됐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99%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안적
노력으로 이제 그 본원적 물류에 대한 것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에 보셨겠지만 가령 후쿠오카까지 상공까지만 갔다가 오는 거예요. 대만 우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 가지는 못하지만 비행기에서 누리는 그런 쾌적한 여행이 있는데 거기서 주는 뭐 기내식 와인도 한 잔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행이 주는 본원적 수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을 가는 것도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요, 트럭 타고도 갈 수 있지만 KTX 특실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물류적 수요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의 그 물류가 제공하는 본원적 수요, 쾌적함, 즐거움,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되는 그런 국면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법률 등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다양한 소비자의 목소리가 거듭니다. 스포츠 관중, 비대면 스포츠 관중, 그다음에 더 직접적으로 교육, 회의, 전시 등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제공, 우리가 소비자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들이 생성되어서 소비되는 그 과정, 유통 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 단체의 어떤 뭐 기능은 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언론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SNS, 뉴미디어 확산되고 종이 신문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레거시 언론이라고 그러죠. 전통 언론들, 그다음에 뭐 유튜브로 다 채널화되고 또 그것이 갖는 그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산 매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등이 1인 매체 등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하고 소비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현상과 사회의 변화와 유통 물리의 변화 속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의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 먼저는 소비자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컨슈머리즘,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 강조됐습니다. 또는 존 F 케네디가 4가지 권리를 최초로 강조를 했습니다. 알 권리, 만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소비자고 7가지 권한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주의, 소비자가 왕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았고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제 그 권한과 왕으로서의 그 보이스와 입장을 강조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다른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그 예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스터섬 우리가 잘 알죠. 거기 뭐 학설이 다양하지만은 서로 큰 얼굴을 거기 세우기 위해서 나무와 숲을 다 베어서 결국은 그 섬이 도태돼서 다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비 가치, 우리 로마 말기의 로마는 도덕성, 소비, 한 예로 로마 귀족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가 부르면은 거의 털로 이렇게 해서 다시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국가나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레민이라는 그 쥐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한 쥐가 앞에 가면은 모르고 그냥 다 가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그 사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갈 건가. 우리가 이제 그 예를 역사에서도 아편 전쟁이 있는데 영국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아편을 재배하고 소개하고 지하 시장에 그래가지고 그 청렬하는 그런 리더십도 물론 흔들흔들 할 뿐더러 그런 마약 아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회가 좋아 재밌어 만연했어. 그런데 그거를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아편을 태우고 해서 아편 전쟁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사회의 그 집단 지성이 또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소비와 소비자와 어떤 그 기랑 관계를 통해서 그 사회를 온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뭐 엘빈 투플러가 얘기한 말이죠. 소비자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소비가 생산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활동을 이제 넓혀야 된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물적 제약뿐만 아니라 서비스, 행정 서비스. 이건 이제 유권자의 기능이기도 하고요. 의료, 언론, 우리 납세자 연맹이라는 거 있습니다. 납세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세를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교통, 저는 교통 그 딱지 날라올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거 교통 소비자 연맹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거 뭐 맨날 와가지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날라오고. 뭐 우리 장관 뭐 고위직 하는 사람 보면 항상 교통복지금을 그때 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납부하고 그러는데 여행 뭐 이런 것들 소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 활동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영역을 좀 더 확장할 때가 아닌가.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 그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좀 더 심화 발전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윤리소비, 공정거래, 친환경소비, 이제 영성소비, 영성경영 요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공생적, 공존, 콜라보레이티브 소비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제 유통물류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고려될 수 있는가. 이제 유통물류의 온라인이 커지고 있으니까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을 가만히 앉아서 거금을 모읍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마존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갖는 그런 그 공정성, 공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국가가 저를 감시하고 표준 약관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소비자 이용과 보호, 정보의 공개, 쌍방향적 소통. 그래서 지금 뭐 반품이나 이런 거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정확성, 안정성, 우리가 택배 배달 사원들의 안정성이 정보의 격차. 우리 사회를 정보를 누가 더 많이 정확하게 빠르게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경쟁력과 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들 간의 그 기술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응, 감시,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그 다양성과 차별성. 그래서 유통물류에서는 갈수록 친밀, 신속, 소량, 다분도, 간편 이런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나 이 그 시스템에 이제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고 가령 뭐한 예가 있죠. 그래서 뭐 도미노 피자 30분 그러면은 그때까지 못 가면 돈을 못 받고요. 그 사원이 뭐 물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또 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윤리 소비, 윤리 경영.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사회의 그 환경과 그 대안으로의 녹색 물류. 이건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녹색 물류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환경에 위해가 되는 자동차, 뭐 경유차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줄이고요. 그다음에 그 모달 시프트라고 하는 그 청정 에너지, 기차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물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전기 에너지, 그다음에 뭐 파도 조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와 물류를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생활물류 서비스는 과로사를 우리가 다양한 지금 뭐 사회 각 층에서 이제 지혜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류 분류하는 기능을 별도로 이제 하기로 합니다.
이런 그 유통 물류에 합리화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협력, ICT 역량, 정치적 거버넌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고요. 이제 많이 나오는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래서 그 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정말 환경 친화적인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 그거를 유지하는 그 지배 구조, 그 의사결정,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건강한가에 대한 것들이 구조되고 있고, 또 그것에 우리가 그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기술,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이거는 이제 어디나 국가나 사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새삼 느끼는 거는 세계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나라들이 그래도 과학과 이게 발달하는 거예요.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은 뭐 아무리 까불어도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기초과학이 약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5개 기업이 이제 지금 3상 실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추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진작할 의료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공감대 형성, 신뢰 기반, 그 다음에 교육 콘텐츠, 정부와 지자체들의 협력, 정확한 정보, 언론 미디어 환경. 언론, 오늘도 ABC 협회가 이제 이런 뉴스 가사를 다 가짜였잖아요. 그래서 신문사가 신문을 만들어면 동남아에 수출한다는 거 신문을 종이 값을만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ABC 협회가 그 기능을 못해서 이제 비판적 새로운 언론 법들이 지금 모색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언택트 사회의 이제 변화가 될 건가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4대 목표 12개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국가의 그걸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경제, 포용, 사회, 건강, 그다음에 국제적인 거, 그래서 이제 12개 전략, 4대 목표 이런 것들을 전 사회 분야가 협력해서 추진해 가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 물류 유통 체제를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책임과 권한이 이제 정부, 국회. 과거에는 우리가 정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 법원이 중요합니다. 일제징용자, 재판, 판결 이런 것들. 이 법원이 국가와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같이 도와주고 공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회복, 포용, 부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소비자 주체들도 아까 얘기한 그런 소비자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들이 깨어있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경지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소비가 생산이고 문화 창조다. 소비는 단순히 과거처럼 반품해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소극적 그런 패시브한 자세에서 보다 진일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소비, 윤리 소비, 녹색 소비 이런 것들이 생산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고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거래. 그다음에 유통 물류 주체들은 공정거래, 공생적, 사회적 유통, 공생적 같이 살아야겠다. 어느 한 사회가 도미넌트하게 독점적으로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그다음에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더불어 경제, 균형 발전, 공정사회, 문화 육성 변화, 번영 그것의 인프라로서 제공하는 단체우리가 할 일이 많다. 언론, 유권자, 언론 전도자의 기분을
필요가 있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존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를 견인해내는 근대 철학의 가장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고 명제였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걸 생각합니다. 코넥토 에르고 숨 워낙 초연결의 사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살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이 클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필레오 에르고스 필레오는 이제 사랑의 그리스의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아가페나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형제 서로 형제가 안줘서 제가 이제 어느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필레오 에르고스 우리 사회가 지향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예로 이제 아프리카의 사람들한테 여러 한 10명이 있는데 맛있는 그 과일, 체리 과일을 한 바스켓에 놓고 올려놓고 여기서 요 땅에 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놈이 저거 다 먹는다. 여기 땅 했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선교사는 막 뛰어갈 줄 알았더니 다 손잡고 같이 갔어. 같이 가서 같이 똑같이 나눠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외 그분들이 이제 무분투로 함께 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빨리 가려면 먼저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세상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황금종이라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내 이웃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거는 그 성현들의 아주 먼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운동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희망 섞인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